안녕하십니까. 라이브TV 호구맨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네. 올해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을 해이니까 2017년 이후에 가장 다이내믹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정초부터 이렇게 막 쉴 틈도 없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을 둘러싼 갈등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생각해본 바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팟빵을 통해서 오미안 도도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2020년 12월 31일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뷰는 31일날 가지셨고 이게 이제 보도된 건 1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 두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건의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두고 크게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취지나 명분 실리 같은 걸 따져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국힘당 측에 나온 반응들을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해석을 하는 일종의 정치공학적 해석도 이제 가능합니다. 제 나름에도 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른 분별점 같은 게 존재하긴 하지만은 굳이 어떤 해석이 옳고 이게 정답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정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기준점은 제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지지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늘 보폭을 함께 했던 그런 총리입니다. 앞서 나가는 법도 없었고 뒤처지는 법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반걸음 뒤 그 공식석상에서 이제 그 총리의 위치라고 할 수 있죠. 딱 그 위치 같은 국무총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행동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프께서 이제 외치에 좀 더 집중하시는 동안 내치를 거의 더 맡으시면서도 고난을 넘어서는 행보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도 대통령과의 호흡은 늘 좋아 보였습니다. 당청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문프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정도니까 이건 그냥 제 내피셜이라고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으로 막 당이랑 청와대랑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랬던 시절에 그때 ESN 지도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놓고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을 들여다보면은 적어도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교감 없이 돌발적으로 저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독단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대통령께서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을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내리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워딩이 대통령과 오고 갔다, 그렇게까지 저도 짐작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더구나 시국이 지금 코로나19 3차 웨이브로 여러 가지로 국정 동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고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국정 동력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을 던졌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작년 하반기에 몰아치듯이 각종 주요 법안들을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전국의 혼란을 단기에 수습하고 국정 동력의 손실을 막아서 이제 코로나 방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 깃발 아래에 모여 있어도 각자의 생각들은 다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하나의 사안에 수많은 해석, 생각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근데 그 수많은 의견들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그런 의견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앞뒤도 안 맞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상대해봤자 말싸움 대상밖에 안 되는데 억지 부리는 사람하고 무슨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자세를 타인한테 납득시키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각종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어긋나거나 때로는 회방 놓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는 건 감정의 표출이니까 모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지는 사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적으로도 그런 식의 모순은 아예 생각이 없이 산다는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그걸 계속 이어나가기가 힘들죠. 자기 스스로도 내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계속 갖고 갑니까? 이 지지라는 것은 모순을 제거해야 됩니다. 모순을 제거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내적인 모순들을 제거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감정적이기만 할 뿐인 팬덤이 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을 같이 지지한다는 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 근래 들어서 특히 이제 이런 보도들이 좀 보이는데 각종 언론에서 이제 강선 문파라고 무슨 홍위병 다루듯이 그렇게 비난해대는 그 일군의 지지자 그룹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가장 이성적인 지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이제 모순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좀 어긋나했던 그런 세계관들을 바로잡아서 자신에게 맞는 정치적 스탠스를 세우고 그 스탠스에 걸맞는 지지를 보낼 기회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맞이해서 이제 각자 충분히 뭐가 잘못되는지 복귀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그때 정리를 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잡기만 하면 될 일이었죠. 각자 그렇게 충분히 복귀를 하고 생각을 바로 잡을 그 정치적 행동의 공백기, 네. 그 공백기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판단을 흐트러뜨려 놓은 게 바로 그 낙곰수로 대표되는 대한 언론, 진보 스피커라 불리는 그자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들끓었던 복수심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서서히 복귀할 그럴 여지가 있었는데 그 여지를 주지 않고 그 복수심을 계속 부추겨서 온전히 이명박에게만 향하게 만들어서 반성과 이제 되잡을 기회를 날려버린 그런 셈이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서 정권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런 명분만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겁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지켜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기도 전에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논리만을 이제 내세운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세계관에서 일관성을 찾지 못한 채 감정적인 팬덤으로 존재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선거 시절에 이제 TV 캠페인에 나왔던 그 MB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는 그 아주머니나 박근혜 탄핵에 이제 눈물 흘리던 박사모를 비웃고는 하지만은 모순된 세계관에서 감정적이기만 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사실 MB 지지자나 박사모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순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을 비판하고 이제 무엇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이제 정치 지형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몇 번의 부침을 거치면서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치 지형을 해석한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모두가 다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책임도 사과도 없이 과거에 대한 청산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만을 참칭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심을 자신들의 지지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깊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승자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의 시시한 복수를 하려고 정치를 시작하신 게 아닐 텐데 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진보적 가치만을 앞세워서 국정 동역의 발목만 잡던 자들, 정권 후반기에 조작된 여론으로 정권 심판론을 이끌어내고 그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한 자들, 지금 정치판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이해찬과 이재명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찬과 이재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진보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봐도 비판 지점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이제 했던 각종 망언들, 이재명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은 정작 진보적 가치를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만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지층에 이제 어떤 세계관의 일관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낙곰수로 대표되는 진보 스피커들이 이들의 과거를 세탁했고 또 현재를 미화시키고 있고 그들의 미래가 어떨 것이다라고 포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비판에 맞지 않던 기성 언론들이 이제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관계의 편집과 왜곡, 선제적 프레이밍으로 사실을 매장시키는 수법 등입니다. 네. 김호준이 낙곰수에서 과거에 이제 그렇게 말해왔던 공작 정치의 방법론들을 지금은 자기 스스로 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호준의 정치관 세계관은 한국 사회를 조정해왔던 드러나지 않는 세력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신디케이트나 프리메이슨처럼 어둠 속에서 압력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대를 이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한국 사회를 계속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엔 윤여준이나 김종인 등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 실체의 일각인 것처럼 말이 오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기도 안 차던 웃기는 소리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저런 이야기들이 꽤 솔깃하게 와닿았습니다. 이명박의 당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박근혜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말 암울했던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좌절, 무력감, 패배감, 그런 데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게. 네. 현실 도피였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패배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나의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실체도 알 수 없는, 어둠의 거대한 세력, 거대 악, 걔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얼마나 이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현실 도피하기 딱 좋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윤여준도 김정인도 다 온전히 드러나고 있죠. 온 세상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한국을 배우고 해서 조정이면 실세 같아 보입니까? 김어준은 그때 했던 말을 지금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피아, 모피아 등등 이 공무원 집단을 무슨 피하려고 세력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음모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정작 그렇게 이제 세력화되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한국을 주작펴락한 공무원 집단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은 이제 군인들이 그랬다고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는 검찰과 법원, 사법 권력이죠. 근데 정작 근데 이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은 적이 없어요, 김어준은. 이상한 거대학이라는 그런 프레임만 만들었죠. 그리고 이 거대학 프레임을 정치권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받아쓰고 있는 거는 이재명입니다. 수세에 몰릴 때마다 거대학과의 싸움, 거대 세력의 탄압, 그런 이야기 하죠. 그 거대 세력이 뭔지, 누구인지 명확하게 실체를 밝히지는 못합니다. 김용민의 폭로로 이제 주진우의 협잡질이 이목을 끌었고, 지금 진보 스피커들 간에도 두 패로 크게 갈라져서 내전을 치른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진우만 비난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그 스피커들을 활용한 공공연한 정치 개입은 이 정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진보 스피커라 불리는 대한언론 세력 이외에도 컨설팅 업체랍시고, 혹은 여론조사 업체랍시고,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본분을 넘어선, 본분을 망각한 오만방자한 짓거리입니다. 최순실이 은밀하게 했던 짓거리들을 대놓고 하면 떳떳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해악은 이제 크게 본다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정치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퇴행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외 정치질로 비선출 권력의 정치 개입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금 민주당을 이루고 있는 근간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수심을 활용하여 이득을 취한 자들이 바로 지금의 진보 스피커들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수의 방법이 어떠해야 할지 사람들이 깨닫기도 전에 자신들이 말하는 복수가 그것만이 정의라고 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물리적으로 말살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의 방법이, 그래서 이제 그 존재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몸소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 앞에서 네가 틀렸다는 걸 몸소 입증해서 보여줌으로써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를 물어야 할 모든 존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러한 복수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당장 봐서는 속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게 옳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깨닫게 될 겁니다. 네. 그 지난 정권 때 이제
테러 방지법 같은 거 통과되고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반사회적인 무리들이 일었을 때 테러 방지법으로 때려잡으면 되지 않을까, 국보법으로 때려잡으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 잠깐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안 그러셨죠. 그게 옳습니다. 그 칼을 꺼내들게 되면은 언젠가는 상대방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복수를 하려 들 테니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그런 방식의 복수가 아니면은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고 대립과 반목은 계속 골이 깊어져서 영원히 반복될 뿐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고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 낙검수로 대표되는 진보 스피커들의 가장 큰 해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부추기고, 이 극단적 대립이란 거는 결국 포퓰리즘이 창궐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체급이 커진 것도 진보 스피커들의 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립을 부추겨서 포퓰리즘이 득세할 판을 깔아주고, 그리고 이재명을 그 판 위에 올려서 다시 또 세탁을 하고 미화하고 포장지를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현상이면서 결과물이고, 그 원인은 김어준을 비롯한 진보 스피커들의 장사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그 이낙연 총리의 사면 발언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참여정부 때에 비해서 한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지지 행태를 보이는 이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그 원인을 따져보면 저는 이 진보 스피커들의 장사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진보 스피커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거,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틈 나는 대로 이제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길게 보면은 그게 느리지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게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길지 않은 이야기였고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주간 이재명으로 좀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